보입니다. 제가 이곳 조깅로에서 22년 4개월 18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자,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배경으로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 두 개의 호수인데요. 동쪽에 있다 해서 동호, 서쪽에 있다 해서 서호인데요. 현재는 동호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고, 저 서쪽 방향 저곳이 이제 서호 쪽입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불빛이 현란한 곳이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저 굴다리를 통과해서 서쪽으로 가면 서호가 있고요. 이곳은 동호입니다. 동호 북쪽 조깅로가 펼쳐져 있고, 바로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또 송파구청도 있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도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데요. 송파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 동쪽으로 약 한 200m 지점에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 그 영화에도 잘 묘사됐듯이 미국의 육군 그로브스 장군이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를 총괄했고요. 실무적으로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총괄한 분이 바로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원자폭탄 개발에 이제 성공한 게 결국은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약 6년 만인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우라늄 원자폭탄, 자,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이고, 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은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데요. 자,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펜하이머 교수가 그걸 개발을 할 때 우라늄 달리기 하는 분들 꽤 많이 보이시죠? 자, 오펜하이머 교수가 그걸 개발을 할 때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는 별도의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길쭉합니다. 굉장히 길쭉한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롯데월드타워처럼 길쭉한 형태입니다. 이 롯데월드타워가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목 중에 붓을 형상화했습니다. 붓글씨 할 때 붓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인데요. 자, 이 외형처럼 그 우라늄 원자폭탄은 리틀보이라고 칭하는데 길쭉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길쭉한 소년이다, 작은 소년이다, 이런 의미로 리틀보이라고 칭했었죠. 길이가 한 4~5m 정도 날씬한 그러한 외형이 바로 우라늄 원자폭탄이고, 그것은 별도의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폭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반면에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은 내폭형이라고 하는데요. 내폭형은 별도의 핵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펜맨입니다. 펜맨, 뚱뚱하다 해서 펜맨이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폭탄은 날씬한 포신형, 대포의 포신처럼 날씬하다 해서 포신형이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고요. 반면에 플루토늄 원자폭탄은 뚱뚱한 내폭형이니까 동그란 공처럼 생겼던 거죠. 직경이 약 한 1.5m 정도 되는 동그란 공처럼 생긴 내폭형이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인데요. 펜맨은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는 달리 별도의 핵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암호명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트리니티라는 이름의 핵실험을
했고 그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인 7월 26일에 포스탐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었는데 그걸 일본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8월 6일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 폭탄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 폭탄인 텐맨을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니까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도 종전이 됐던 역사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여하튼 그 원자 폭탄을 개발했던 그 당시 그걸 주도했던 분이 세계적인 주립대학교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캠퍼스가 10개인데요. 그 중에 최초의 캠퍼스이자 1868년에 설립이 돼서 156년 전통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10개 캠퍼스 중에 최초의 캠퍼스이자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 10개 캠퍼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UC 버클리 캠퍼스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UC 버클리라고 하죠. UC 버클리. 그곳에서 졸업을 했거나 또는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분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107명이나 될 정도로 156년 전통의 세계적인 대학교 UC 버클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제가 이제 투어를 했는데요. 아까 1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투어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2편으로 UC 버클리 투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투어할 때는 일행들이 샌프란시스코 시내 호텔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이라고 하죠. 시내를 다운타운. 그 다운타운의 호텔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고속 전철 바트를 타고 한 6정거장 정도 한 30여 분을 이동을 하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만 건너편 북쪽에 오클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그곳에 바로 UC 버클리가 있습니다. UC 버클리.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금문교에서도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오클랜드 그곳에 UC 버클리가 있는데요. 오클랜드는 철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뉴질랜드에도 오클랜드 섬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에도 오클랜드가 있습니다. 자, 오클랜드는 뭘로 유명하죠? 퀴즈입니다. 퀴즈.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에 있는 UC 버클리가 소재하고 있는 오클랜드는 뭘로 유명할까요? 자, 세계 최고의 프로야구 리그가 바로 미국의 메이저 리그지 않습니까? 미국의 메이저 리그는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내셔널 리그 15개 팀, 각각의 리그에서 우승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랭킹을 유튜브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월드 시리즈 즉 내셔널 팀 15개 팀의 우승팀과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의 우승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서 최종 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여 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프로야구 리그인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기준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이 어디죠? 1위가 1903년에 창립된 121년 전통의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27회로 랭킹 1위입니다. 또 우승 횟수 랭킹 2위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고요. 우승 횟수가 거기는 11회입니다. 11회 랭킹 2위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그 다음에 랭킹 3위는 공동 3위인데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UC 버클리가 소재하고 있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이 두 팀이 공동 3위인데요. 우승 횟수가 9회입니다. 9회. 그 다음에 5위가 어딜까요? 5위 바로 샌프란시스코
5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바로 5위인데요. 우승 횟수가 8회입니다. 8회. 그 다음 6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LA 다저스가 우승 횟수 7회인데요. 6위입니다. 6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프로야구 리그인 미국의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1위가 뉴욕 양키스 27번을 우승했고요. 2위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거기가 우승 횟수 11회로 2위고요. 공동 3위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공동 3위인데 우승 횟수가 9회. 또 우승 횟수 8회로 5위가 우승 횟수 8회인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고요. 6위가 우승 횟수 7회 LA 다저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내셔널 리그 15개 팀, 총 30개 팀 중에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못했던 팀이 어디일까요? 딱 한 팀이 있습니다. 그 내셔널 리그 15개 팀과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중에 합해가지고 30개 팀 중에 월드 시리즈에 한 번도 진출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 소속 리그에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30개 팀 중에 유일하게 월드 시리즈에 진출 못한 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팀입니다. 시애틀 매그너스인가? 팀명이 시애틀 매그너스로 제가 기억합니다. 시애틀 매그너스가 한 번도 그 리그에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에 한 번도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 월드 시리즈에 진출 못한 유일한 팀이 시애틀 매그너스입니다. 그에 반해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진출은 했던 팀들이 총 4개 팀이 또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한 번도 우승은 못했지만 진출 자체는 했던 팀이 4개 팀이 있는데요. 진출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리그에서 아메리칸 리그 또는 내셔널 리그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던 팀이 4팀이 우승은 못했지만 월드 시리즈에 진출은 했던 팀이 4팀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 팀은 월드 시리즈에 2번 진출했고 또 나머지 2개 팀은 월드 시리즈에 1번 진출을 했었던 팀입니다. 그 중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월드 시리즈에 2번 진출했던 팀이 2개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인가 뭐 거기입니다. 여하튼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상위 랭킹 1위부터 6위를 말씀드렸고요. 하위권 5개 팀은 월드 시리즈에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지만 그 중에 꼴등인 30위인 시애틀 매그너스는 월드 시리즈 자체를 진출을 못한 거고 나머지 하위 4개 팀은 월드 시리즈에 최소 한 번 또는 2번을 진출했는데 우승을 못한 거죠. 그래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월드 시리즈에 진출 자체는 했던 팀이 4개 팀인데 그 중에 2개 팀은 월드 시리즈 한 번 진출한 거고 나머지 2개 팀은 월드 시리즈에 2번 진출한 건데요. 그 2번 진출했던 팀 중에 하나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팀입니다. 여하튼 영화 머니볼이라고 있습니다. 머니볼, 브래드 피트가 주연하는 영화 머니볼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UC 버클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10km 지점에 있는 오클랜드에 UC 버클리가 있는데요. 그 UC 버클리가 있는 오클랜드의 그 프로야구 팀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고 보스턴 레드삭스와 함께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9회로 공동 3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화 머니볼,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그 영화가 바로 그 당시에 지금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공동 3위로 최상위권이긴 한데
과거에는 그쪽이 굉장히 팀이 약체였었던 거죠. 영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약체 팀이었는데 브래드 피트가 그쪽에 이제 구단의 이제 단장, 구단주는 아니고 구단의 이제 단장을 하죠. 단장을 하면서 그 약체 팀을 이제 세계적인 팀으로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영화의 요지는 그 돈이 있어야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뭐 선수들 중에 실력은 좋은데 성추문이나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도태되기 직전에 있는 선수나 또는 이제 노장 선수여 가지고 다른 팀에서 반기지 않은 선수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약간의 하자라고 하면 하자 좀 단점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저비용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실력은 있으니까 저비용으로 영입해서 그 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바로 선수 단장이었던 브래드 피트가 하게 되고 그게 바로 그래서 지금은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공동 3위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오클랜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10km 지점에 있는데요. 그곳에가 세계적인 대학 UC 버클리, 그곳 출신의 학생 또는 교수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107명이나 되는 세계적인 대학교 UC 버클리를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고속전철 바트를 30분 정도 타고 가니까 UC 버클리 캠퍼스가 있었고요. 완만한 경사 위에 설립이 되어 있는 UC 버클리였습니다. 그래서 1868년에 설립됐으니까 156년의 전통을 갖고 있고요. 자, 그곳을 투어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교정을 바삐 움직이는 학생들 또는 달리기를 하는 어떤 교수님 또 안에 그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각 건물을 왕복하는 그 셔틀버스 그 다음에 뭐 걸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제 학생 또는 교수분들 수많은 분들이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그 중에 한 강의실을 제가 뒷문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어 가지고 이제 한 1, 2분 정도 교실 안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지 않습니까?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또 히스패닉 다양한 다민족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백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아시아 황인종, 뭐 흑인 다양한 인종들이 이제 인종의 용광로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내미니까 5년 5개월 전입니다. 2019년 2월에 그랬더니 그분들의 표정이 어떤 동양의 황인종 중년 남성이 왜 우리 캠퍼스 우리 교실을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찾아왔나 그러한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곳을 그렇게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의 대학으로 치면 군의 매점이죠. 군의 매점 학생회관이죠. 우리는 보통 대학 안에 학생회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곳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이제 소비조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 마크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가격을 알아봤더니 약 $30 했습니다. $30. 우리 돈으로 한 36,000원 정도. 그게 5년 5개월 전 일인데요. 자, 그런 식으로 한 2시간 정도 UC 버클리를 투어를 했는데 혼자서 단독 투어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경사면에 완만한 경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약간은 서쪽 방향을 보니까 10km 정도 지점에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희미하게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UC 버클리 투어를 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곳을 갔던 이유가 저는 이제 해외 유명 도시를 가면 유명 대학을 꼭 가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가 뭐 오펜하이머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배출한 대학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 샌프란시스코에 간 김에 근처에 UC 버클리를 탐방해야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다른 동료들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저 혼자서 단독으로 2역 말리 낯선 곳에서 저 혼자서 그렇게 UC 버클리를 찾아갔었던 겁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상 오늘 말씀드릴 UC 버클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호역에서 여기까지 한 40분 걸어오면서 제1편으로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 투어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제2편으로 UC 버클리 투어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제3편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동료들과 움직이다가 어디로 갈까?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뭐 트윈픽스나 그 다음에 시빌 타운 뭐 이런데 다 구경을 한 다음에 금문교, 그 다음에 피어 39 뭐 이런데 다 구경한 다음에 이제 또 주변 위성 도시 어디를 갈까 이제 의논을 했는데요. 북동쪽 약 60km 지점에 나파밸리라는 와이너리가 있고, 또 남동쪽으로 약 60km 지점에는 산호세라고 세계적인 IT 밸리, 실리콘밸리가 있는데요. 자, 그 둘 중에 양자택일 여론조사를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60km 지점인 산호세 지역 실리콘밸리보다는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60km 정도 지점인 나파밸리 와이너리로 가자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리 가게 된 건데요. 그럼 나파밸리 와이너리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10년쯤 전에 포브스 코리아, 대기업 이런 CEO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잡지죠. 포브스 코리아에서 대한민국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품격 있는 그 모임에서 최고의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라는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그게 유럽의 정통 와인인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인이다. 그 중에서도 로버트 몬다비 와인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인이 최고의 와인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10여 년 전 포브스 코리아에서 대기업 CEO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그 정도로 유명한데요. 유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에 앞서서 제가 술의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술이라는 것은 제조법에 따라 발효주와 증류주가 있고요. 또 원재료에 따라 과실주와 곡물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실주의 대표 주자가 포도인데요.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이고, 와인을 증류시키면 브랜디입니다. 그런데 브랜디 중에서도 최고의 브랜디는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 꼬냑이랍니다. 그러니까 꼬냑은 브랜디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실주의 대표 주자인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을 증류시키면 브랜디가 되는데요.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하고, 가장 유명한 게 나폴레옹 꼬냑이죠. 그 다음에 곡물주의 대표 주자가 보리입니다. 보리를 발효시키면 맥주고, 맥주를 증류시키면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흔히 우리가 양주라고 하죠. 자, 그런 술의 계보가 있는데요. 종류가 있는데요. 와인 중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이 또 있죠. 스파클링, 탄산 성분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 그것을 우리가 흔히 샴페인이라 하는데요. 스파클링 와인을 다 샴페인이라고 칭하진 않죠.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아까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하듯이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게 이제 술의 종류인데요. 자, 그리고 이왕 술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중국의 술, 유명한 술이 뭐죠? 고량주, 빼가리라 하기도 하는데, 고량주는 원재료가 뭐일까요? 고량주는 수수입니다. 수수. 그 다음에 카리브의 연안에 럼주가 있습니다. 럼주는 원재료가 뭐일까요?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그 다음에 멕시코에 데킬라가 있죠. 데킬라. 멕시코의 데킬라는 원재료가 뭐일까요?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실주의 대표 주자는 포도고, 곡물주의 대표 주자는 이제 보리입니다. 그래서 과실주의 대표 주자가 포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사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렌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포도가 과실주의 대표 주자죠. 그 다음에 곡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주의 대표 주자가 보리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량주는 수수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술이 그런데, 와인 역사, 나파밸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파리의 심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의 심판이 뭐냐면 1976년입니다. 1976년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48년 전이죠.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와인 아카데미 겸 와인샵을 운영하던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가 와인 아카데미를 하고 와인샵을 하면서 와인을 많이 마셔봤더니, 유럽의 정통 와인인 프랑스 보르도 와인도 좋긴 하지만 그보다는 신생 와인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밸리 와인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시도했습니다. 즉, 눈을 가리고 바로 맛을 보는 걸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수많은 시음 전문가들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다 알렸는데요. 언론에서는 당연히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이길 거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은 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언론에서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의 타임지에서만 기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와인 시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이스팅, 눈을 가리고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48년 전 1976년 프랑스 파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시음 대회에서 결론은 레드 와인 분야에서도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1등을 했고, 화이트 와인 분야에서도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의 정통 와인,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언론 중에 유일하게 참석했던 타임지 기자가 전 세계에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나파밸리 와이너리는 지금도 한 3,000여 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파밸리라는 게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에 있는 나파 계곡이라는 뜻이죠. 밸리가 실리콘밸리도 계곡이라는 뜻이듯이 나파밸리도 계곡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나파밸리에는 와이너리라는 게 양조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양조장이 한 3,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업형 대형 와이너리는 뭐 한 200~300개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1960년대에 크게 성장한 바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입니다. 대기업 CEO들이 포브스 코리아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 최고의 와인으로 평가한 게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인입니다. 자, 그곳을 투어를 했었는데요. 자, 그곳에서 와인을 한 몇 병 샀습니다. 한 병에 한
30달러 정도에 샀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에 샀는데 국내에서는 살려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지 가이드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 선물용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그 30달러짜리 국내 돈으로 한 4만 원짜리 그 와인을 몇 병을 사가지고 국내로 가져와가지고 선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게 이제 로버트 몬다비 와인인데요. 자, 그래서 그 시음회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화이트 와인 분야에서도 1등, 레드 와인 분야에서도 1등을 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그 나파밸리 와인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게 됐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2006년에 앙코르 시음회를 하자고 프랑스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인 1976년에 프랑스가 이제 불명예스럽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자기들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30년이 지난 2006년에 앙코르 시음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앙코르 시음회가 2006년에 열렸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다 1등을 해버렸습니다. 1등을 2연패를 한 거죠. 2연패. 그래서 전 세계는 더더욱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인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꺾어버렸다라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가지고 더더욱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유명해졌고, 그 중에서도 로버트 몬다비 와인이 더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2008년에 개봉된 영화 와인 미라클입니다. 와인 미라클. 와인의 기적이란 뜻이죠. 2008년에 개봉된 영화 와인 미라클, 와인의 기적. 결국은 신생 와인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인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꺾어버렸다 이라는 스토리로 전개되는 영화가 2008년에 개봉된 영화 와인 미라클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그렇게 와이너리를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5년 5개월 전인 2019년 2월이었습니다. 세월이 금방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각을 보면 1시간 15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밤 9시 42분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배경으로 지금까지 총 1시간 42분 정도, 9시 42분인데요. 지금까지 약 1시간 15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파일이 한 3개 정도, 2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2020년 4월 16일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튜브를 했던 역사가 4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4년 3개월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1487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487번째. 4년 3개월 동안 1487개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장구한 4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매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매일.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촬영하는 것들은 제가 이런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제가 은행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저의 유튜브의 이름도 독서하는 마라토너, 또 블로그 이름도 독서하는 마라토너인데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는 22년 4개월 18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할 정도로 마라톤을 좋아하고요. 또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은행 시절에 책을 1000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한 900권 정도, 그리고 퇴직 후에도 100권 이상을 읽었으니까 10년 정도 기간 동안 책을 10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000권의 책을 읽게 되면 책 글쓰기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좀 과장된 말도 있는데요. 10,000권의 책을 읽으면 글쓰기
이게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과장된 표현도 있듯이 그만큼 독서량이 많이 되면 그만큼 이렇게 책도 많이 집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저도 독서량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5년 전에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그 전에 법무팀장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5년 전에 은행 퇴직 후에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2020년 1월에 출간한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두 번째가 2020년 3월에 출판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세 번째가 2020년 4월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작년 즉 2023년 3월에 제2차 세계대전을 출간함으로써 네 번째 작품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이 5번째 출간작으로 발표를 했고요. 올해 2월 19일에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밤 9시 46분이고요. 1시간 18분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7월 18일까지 22년 4개월 18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입니다.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 2563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가 됩니다. 자, 지금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그친 상태인데요. 당분간은 장맛비가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장마철,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8일 후에 제33회 하계올림픽인 파리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앞으로 8일 후인 7월 26일에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개막이 돼서 17일간의 열전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 무더위 혹서기를 파리올림픽의 열기로 잠시나마 잊으시는 그러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 자, 감사합니다.